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아크는 아빠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제 의견을 역사라고 정설, 정답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역사는 해석 아닐까요? 그럼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체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분은 삼국지나 삼국지연의에서 한나라의 붕괴의 원인을 저 한간이나 한권 때문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후한의 말기였던 저 시대는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시대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흉년이나 메뚜기 때 같은 천재지변의 북방인민주기의 중원으로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전 방송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는 이유는 당시에는 황제가 하늘이었죠. 그죠? 그런 황제의 주변에 있던 자들은 그런 황제를 중심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겠죠.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은 황제이기도 했고 황제 자신이기도 했고 그를 수발하는 황관이기도 했고 그리고 외척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 외척의 권력을 잡는 그 외척이라고 하는 자들을 유지했던 애들이 결국은 유학자들이었잖아. 그잖아요. 문제는 저 하늘이라는 자손의 등을 업고 권세를 잡은 자들은 명문가의 자식이고 권력자의 자식이고 백성의 자식이고 할 거 없이 누구? 백성을 상대로 고열을 빨았던 자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잡았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신이 유리한 황제를 바꾸고 허수아비로 세우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계속 제가 황건편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황건의 난이 일어났던 184년의 일만이 아니라 그 앞전에 저 후한이라는 게 그 새로운 한나라가 생긴다 해서 후한이거든요. 3대 황제가 저 한나라의 마지막 명군이라고 해요. 그 3대 황제가 지금 2대 황제잖아요.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외척이 발효했던 시대잖아요. 그 외척이라는 자들은 유학자들은 참 변명도 잘해. 지들은 뭐 저들은 탕류다 막 얘기를 하지만 대다수가 조정에 빌붙였던 관리였잖아. 그잖아요. 100년쯤 그런 시대가 이어진 거라고. 외척이 황간이 몰아내고 또 나온 외척을 또 황간이 몰아내고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권신들을 몰아내고 했었던 게 황간이라 그랬잖아. 그게 한 100년을 이어왔다고 제가 황간편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유학자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의 그 대다수가 관리고 사대부였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변절했다라고 하면서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을 만들어서 이상적인 모델로 만드는데 이걸 지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편 제목이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부끄러운 자들.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삼국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얘기, 이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진짜 후한이 멸망했었던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들. 2장이랑 3장이 실질적으로 한나라가 멸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 드리고 그걸 백성의 자식으로 뭐 그 조조의 할아버지 조등이 조참의 후손이다 못자고 짓자고 하는데 저는 백성의 자식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게 아니면 진짜 10명이 가서 8명 9명이 죽어나가고 겨우 1명 정도가 살아남아서 황관이 되었던데 그거를 누가 했겠어. 그 양반가의 자식이 했겠냐고. 그 짓을 나중에 붙여진 역사라고 제가 조조편에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랬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쨌든 저런 황관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쟤들 탓이다라고 막 얘기를 해. 그 황관들이 아까 전에 그 앞전의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영제항제 앞전의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황권을 강화시키고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황관편에서 얘기 드렸죠.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저들은 저 조등편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그거죠. 유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그런 식의 역사들을 기록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도 그런 식의 역사인 거지. 그런 식의 지금 뉴스인 거죠. 어느 한쪽에 편에서 있는 기록. 우리가 이거 다시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삼국지의 분열이 일어났던 그 한나라는 태어났더니 지배계층이었던 당시의 지식인들인 사가 유학자가 되고 지식인이 되었죠. 태어났더니 그런 거예요. 그냥 신분 자체가. 그래서 끼리끼리 추천하면 대부 그러니까 관리가 될 수 있는 진짜 도무지 특별할 것이 없는 저들이 유방이라는 시정 건달을 하늘의 자식으로 만들고 그 피와 자손을 400년 동안 숭배해 오면서 그런 자신도 특별하다라고 교육시켜왔죠. 세뇌시켜왔죠. 이것이 전통이다라고 말하며 그걸 믿으라라고 가르치고 세뇌했죠. 이게 한나라라는 거죠. 저 삼국지가 일어났던 나라라는 거죠. 저 한나라라고 하는 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기록이 버젓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백성이 죽어나가던 저 시대에 지배했던 자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시정잡배 건달인 유방을 특별한 황제로 만들었던 저들은 유가랑 도가의 정신으로
바로 그런 지배자로서 백성을 지배하는 종교였죠. 그게 그죠? 대체 하늘의 자식이나 천자 따위가 뭔데? 저 빌어먹을 사대부가 백성한테 뭘 해줬는데? 어디는 하늘의 자식이 되고 하늘의 핏줄이 되고 저들은 특별한 자들이 됐죠. 특별한 사대부가 되고 그거 종교 아닌가요? 근데 저 시대, 저 삼국지 시대 도가에서 뿌리로 나온 원시 신앙에 가까웠던 한 종파의 뿌리로 도교가 나중에 중국의 백성들의 종교가 되는데 그죠? 3대 종교, 유교, 불교, 도교 그 종교의 원형을 믿었던 그 믿음 하에서 백성들을 살펴주고 보듬어주고 위안이 되었던 그 종교를 믿어서 그들이 한건이 되었는데 그들이 지배 권력에 도전한 자들이 되어서 사이비가 되고 사이비 교도가 되어서 때려 죽임을 당해야 했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시대라는 거지.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지. 저 한나라에 저 비슷한 시기에 어떤 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로 지배 권력자로서 우뚝 서서 백성들을 괄치하는 게 당연한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잖아. 근데 민간의 민중 종교였던 도교의 한 뿌리가 됐던 지금 이제 중국 민중이 믿는 도교의 원료를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그 종교 태평교도를 믿었던 그 종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걸로 국가에서 어떤 것들 너무하다라고 한번 난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다 때려잡혔잖아요.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을 당시에 관리했던 자가 저번에 한건편에서 제가 기록 읽어드렸잖아요. 현혹을 시켰던 자와 현혹을 받았던 자를 분리해서 현혹을 시켰던 자들 사이비 교주들 걔네들만 잡아서 죽이자라고 하는 충원 자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듣지도 않은 채 보지도 않는 채 쓰레기 치우듯이 쓸려 나간 게 딱 10개월 일어난 백성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던 저 시대에 백성이 몸서리 격치게 투쟁했었던 황건의 난이었다는 거죠. 그런 난을 저들은 반란이라고 하고 영웅 등장에 신호탄이 막 폭죽이 막 터지는 거야. 여기저기 야 여기 조조가 나왔어 황건을 때려잡는 여기 유비가 나왔어 황건을 때려잡는 이런 식의 등장에 대한 신호탄만 되었어. 저 제 1차 황건의 난이 제가 그걸 7회차의 본 내용의 6회차까지 그 내용이었어요. 오늘 내용에서 보면 유비는 제1차 황건의 난에 대소 30여 차례의 전투를 벌였다고 나간중이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죠. 계속 얘기 드리죠. 유비는 아니라고. 유비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 2장부터 시작하는 오늘 그 내용들이 한나라의 실질적인 분열과 멸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2장 3장에 걸쳐서 나와요. 오늘 얘기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가면 제가 왜 삼국지연이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인 백성을 상대로 한 교육 교재 같은 역할을 하는 소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 삼국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조금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제가 보는 삼국지연이는 저들 한족의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거듭 얘기 드리고 있죠. 나간중은 저 황건의 난 마지막을 제1차 황건의 난을 진압한 영웅이었던 유비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매듭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에 이제 도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마 삼국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장비가 도구라고 하는 걸 막 때렸다 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할 거고 이제 영재 사망 후에 십상시들의 난이 이제 다다음 방송에서 역적 동탁의 출연까지 이제 나올 거거든요. 다다음 방송에 얘기가 이렇게 그냥 나간식의 서술 방식대로 진행을 하면 읽게 되는 대중은 와 진짜 좋았던 한나라 정말 좋았던 한나라가 저 강교한 황간에 휘둘리는 와중에 저 무지몽매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바보 같은 것들 때문에 저 좋은 나라를 망쳤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 안 하고 우리가 보통 읽을 땐 그렇게 되죠. 도구를 매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상시에 난 나오고 역적 동탁 나와갖고 막 전행을 하는 이걸 보면 괜찮은 나라인데 지금 저 나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보여요. 이게 중간에 아주 중요한 거를 건너버려서 그렇거든요. 영재왕제 시절에 일어났던 제1차 황건의 난은 184년 2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10개월에 걸쳐 일어났던 난이에요. 저 황간에게 휘둘리는 바보 같은 황제가 영재왕제가 189년에 죽어요. 자, 189년에 죽으니까 114를 빼면 5예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황건의 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한나라가 멸망해 갔다라고 하는 그 황건의 난은 영재가 죽기 5년 전에 일어났던 난이에요. 그러고 나서 영재가 죽고 나서 십상시의 난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동탁이 나오잖아요. 그 5년이에요. 그 5년. 이걸 건너뛰어버리니까 잃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지. 와 이거 뭐야. 이렇게 좋았던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네. 저것들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되죠.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저 백성이었던 황건의 난 따위가 5년 전에 일어났던 그 난이 정말 한나라의 분열에 정말 작은 계기조차 되지 못했구나 하는 제 생각을 아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 후한이라는 나라는 저 황건의 난이 일어나기 이전에 154년에 수도 낙양에 있는, 낙양이 여기에요. 낙양에 있는 여기가 사례교위부거든. 낙양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기주에서 뭐가 일어났죠? 황건의 날이 일어났어요. 낙양이 있는 이 주와 이 주에 멀리도 아니야.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니고 메인 낙양이 있는 그 사례교위부 있는 이 지역 사회주랑 기주랑 여기서 대흉이 들어서 백성이 백성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154년에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게 기록된 게 154년이에요. 북쪽의 유목민들은 계속 중원으로 내려와서 크고 작은 전쟁이 상시적으로 발발하고 있었어요. 이런 때에 일어났던 게 앞서 제가 단고의 화 사건 얘기 드렸잖아요. 그 앞전에 있었던 외청 양기의 폭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청 양기가 자기 동생 일은 황태우가 되고 이는 지금 현재 황제의 와이프가 되는 그 집안에 그 20년 넘도록 엄청난 재산을 불리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던 그 양기를 황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봤는데 누가 나오는 놈이 없어. 전부 저놈이랑 다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서 황간 5명이랑 걔네들의 세력을 축출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양기의 재산을 몰수를 했더니 몰수했던 재산을 헐값에 막 처분을 했는데 막 날려서 처분을 했는데 30억 전이라 그래요. 그 양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한나라 한 해 조세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엄청나죠. 그리고 단고의 화가 160과 169년에 1, 2차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양기가 그 짓을 해서 30억 전을 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대부나 청류라는 자들은 그거 하나 억제를 못해서 쪽팔리게 황제가 찾아봐서 황간이랑 같이 그 양기를 축출을 해서 30억 전에 가까운 돈을 환수를 받아갖고 그걸로 이제 저걸 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 황간들이 꼬라지가 보기 싫다고 난리를 일으켰던 게 단고의 화 1차 사건이고요. 그 다음이 2화 일어나는 거야. 169년에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딴 데도 아니고 사례부와 기주 이 두 지역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기록이 154년에 딱 전 지들의 권력 싸움 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지. 저 당시에 한나라가 이미.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쪽팔리게 그거를 역사의 기록자들이 지들 위주로 청류 탕류 이래가면서 거기다 기록을 하는 거야. 이 유학자라는 작자들은. 황간이 백성의 등골을 빼먹은 기록이 있어요. 맞아요. 당장의 조조 앞에 편에 제가 조조 얘기할 때 조조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다고 했잖아요. 조조가 그 재력과 정치력을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조가 그렇게 특별하게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성공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그 엄청난 재산을 누가 만들었겠어? 결국은 할아버지였던 황간이었던 조등이 만들었겠죠. 그런 무리 중에 하나에 그 정도의 재산을 증식했으니까 백성들을 착취했던 거 맞죠. 근데 그 짓을 황간만 했냐고. 황제도 하고 황제 쥐가 매간매직했잖아. 그리고 외척들 아까 얘기했던 걔네들, 그리고 걔네들한테 붙어먹었던 사대부들, 여기에 청류 탕류가 어딨어? 지들 다 해먹었던 거잖아. 근데 그렇게 백성을 전체적으로 다 수탈했는데 그 당시에 지배 권력 자체가 다 숙발을 했는데 황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요. 지배 권력층에서 유학자라고 말하는 지배 권력층은 자기들은 반성할 게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라고. 그리고 청류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청류가 탕류를 못자고 짓자고 이래가면서 지네들끼리 오르니 그르니 이렇게 한 거라고. 이게 역사의 기록자들이 했던 짓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문제를 엄격하게 얘기하면 영제 황제가 죽고 나서 십상시가 난을 일으키고 동탁이 북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전에 있었던 5년 전에 있었던 백성의 무리 따위가 어떻게 한나라 멸망의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겠냐고. 근데 그걸 기록을 했어. 저 부끄러움 없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 거에 대한 거를 기록을 하네. 자, 175년에 죄 지은 자가 비난을 내면 그 죄를 사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했어요. 황제가. 말 그대로 유전이 무죄고 무전이 유죄인 시대인 거예요. 저 시대가. 그리고 178년에는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황제가 공개적으로 관직에 대해서 가격표를 매겼어요. 그리고 그걸 상품처럼 팔았다고. 그런 일이 있고 6년 후에 일어났던 게 184년에 황건의 난이에요. 이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 저 황제나 저 관리들한테 뭘 기대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 종교의 구원을 받으려고 한 거지. 근데 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저 비열한 유학자들,
저거 진짜 비열한 유학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황건의 난이 184년 2월 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2월부터 10월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184년 7월에 한중에 요사스러운 무당으로 기록한 장수의 반란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조조에 가면, 삼국지 후반에 가면 조조에게 나라를 바치는 한중의 오두미도라고 하는 도교의 원형이 되었던 그 종교를 믿었던 신자들의 나라예요. 184년 7월에 있었던. 뭐 역사에서는 저 장수가 맞느니 틀리니 얘기하는데 배송지의 오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역사에서 이에 대한 토벌의 기록이 있어요. 한중을 토벌하려고 간다고. 근데 삼국지에서처럼 저 황건의 무리들처럼 때려잡히지를 않았어요. 184년부터 시작해서 조조에게 나라를 바치는 215년까지 31년을 이어지는 나라라. 저 한중의 오두미도의 국가는, 그 나라는, 종교로 독립되어 있는 저 나라는 때려잡을 수 있었던 사이비는 국가와 백성의 도탄에 빠뜨린 역적이 되었고, 지들의 자랑스러운 한나라를 망친 주범이 되었는데, 때려잡을 수 없었던 그 사이비는 소 닭 보듯 못 본 척 약간의 기록만 남기고 넘어가 버려요. 없었던 것처럼, 없는 것처럼. 얼마나 비열해, 저 역사의 기록자라고 하는 저작자들은. 호안서 영재기에 보면 도교 계열의 신도들이 황건이 때려잡히던 해에 한중에서 난을 일으키는 거를 기록을 해요. 이게 다야 이게. 근데 황건은 때려잡혀서 소멸돼서 영웅이 등장하는 축포가 되었고, 어느 사이비는 거기서 나라를 하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이게 역사를 기록했던 저 빌어먹을 유학자들이죠. 그리고 황건난이 있었던 184년 10월부터 이쪽에 있는 강족이 대규모의 난을 일으켜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양주, 병주, 유주에 이쪽에 있는 지네들이 얘기하는 오랑캐 한족의 기한 이민족 한족 관리가 난을 일으켜요. 그게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184년부터 영제 죽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한건난이 진압된 그 다음에 궁궐에 큰 불이 나요. 궁전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전히 불타버렸대요. 근데 이 미친 황제는 이를 바로 재건을 해요. 도무지 지정신이 아닌 거지. 이 나라는 이미 도초에서 막 난이 막 일어나고 북방은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 황제라는 작자는 백성들한테 걷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요. 저 궁을 재건하려고. 그리고 매간매직, 황제가 했다는 매간매직에 그 가격표를 올려요. 이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178년에 매간매직을 했을 때 2000석의 녹봉을 받는 관직은 2000만 전, 400석짜리 관직은 400만 전, 삼공은 1000만 전, 구경은 500만 전을 받았는데, 삼공은 연봉의 42배, 태수와 상은 48배, 현령과 현장은 67배에 달하는 거예요. 자, 삼공은 중앙정부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태수와 상은 여기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애들이고, 그 밑에서 현령과 현장은 67배의 금액을 가지고 그걸 갖고 들어갔다고. 여기서 가격을 2천만 전짜리가 2에서 3천만 전 정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더 올라간 가격으로 공식으로 거래를 한 거지. 세금은 올려놓고. 그러니 세금이 올라가 있는 세금만 해도 죽겠는데, 백성들 입장에선 저렇게 관직을 사서 내려온 놈의 눈이 더 빠르게 갖고 와 있는 거야. 막장 오브 막장인 거지.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상태인 거지. 이걸 영재가 해요. 영재가. 황간이 한 거 아니야. 황간이 했다고 역사 기록자들은 얘기를 해. 이 미친놈들은. 영재가 한다고, 왕이. 그걸 누가 못 말린 거야? 관리들이 못 말린 거 아니야. 저는 진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쟤네들은 부끄러움이 없어. 도무지 역사에서 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지식인들이야.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한나라의 실질적인 멸망의 원인이에요. 분열의 원인이 되는 정책 변화가 생겨요. 한나라의 실질적인, 저 한건이나 황간 따위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고, 이거는 한나라의 정책이 완전히 변화해서 그 기반을 만들어줘 버려요. 분열의 기반을. 그게 여기 보면 병주, 양주, 뭐 귀주, 연주, 예주, 형주 이렇게 있잖아요. 이 주의 주 자사는, 그 주 자사라고 하는 게 주의 관리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주 자사는 실권이 없는 지방을 감찰하는 관직에 가까워요. 이 주 속에 보면 뭐 서하군, 뭐 이렇게 상군, 저번에 탁군 이런 식으로 군이나 국이 나오거든. 저번에 오국 뭐 있었잖아요. 그 성본이 오국 태생이니까. 이런 각 주에 있는 태수들이 실질적으로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자, 감독자, 그러니까 도지사 뭐 이런 개념의 관리였던 거야. 주를 관찰하는 주 자사는 여기를 감독했던 사람들이고, 저 태수들이나 이런 거를 관리 감독했던 자들이고, 이 속에 있는 각 군을 실질
실질적으로 태수가 운영을 했거든. 근데 이 태수가 군권이 없었어요. 군권이 그렇게 없었어. 어느 정도였냐면 남하국에서 도적이 일어났는데 7, 8년, 태산군에서 도적이 일어나는데 진압에 10년에서 11년이 걸렸대. 그러니까 이런 도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이 정도의 기간으로 못 막을 정도만큼 힘이 없어요. 이게 후한을 열었던 광무제가 지방의 군권들이 강화가 되면 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걸 경계해서 거기에 군을 배치를 안 했거든. 못 쓰게 했거든. 지난 방송에서 송견이 자신이 직접 방을 붙여서 청년을 모집하고 주와 군의 병사들과 함께 토벌했었다는 얘기가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후한만에 이런 상태였기에 가능한 해프닝 같은 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때 그 유언 얘기 드렸잖아요. 나간중이 저 익주에 들어갈 애를 유주로 데려와서 유비한테 유비를 인정시키는 황실 종친으로 만드는 그 유언이, 유비가 황소님을 인정시켜주는 그 유언이, 나간중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유언이 황제한테 간언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 자사를, 주에 있는 자사를 주 목으로 하여서 실질적으로 군권과 운영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주목으로 격상시키고 행정과 군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반란과 외척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건의를 올려요. 이거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각 주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잖아, 막 도적 하나가 출몰을 하는데 6, 7년이 걸려서 10년이 걸려서 그거 난을 진압을 했었던 그 나라의 군권을 강화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언이, 제가 이 참 유언을 좋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유언이 이 건의를 하고 지가 중앙에 남아서 보완하는 쪽으로 자꾸 만들었으면 진짜 좋게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는데, 이 자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황제가 이를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익주로 날아가서 익주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가 군벌이 돼버려요. 이제 후한은 광무제 이후에 지방에서 군권을 할 수 없는 형태의 중앙 집권을 하고 있었던 형태의 나라가 각 주별로 주목이 생기면서, 그잖아, 군권이랑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주목이 돼버렸어. 그렇게 된 주목들이 원소고 유포고 도겸이고 조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각 주의 군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의를 했던 유언이 군벌이 돼요. 그리고 이대 유장까지 해먹죠. 그리고 유비한테 뺏기죠. 이게 실질적인 한 나라의 분열의 원인이죠. 조그마한 몇 개의 군의 힘이 아니라 이만큼에 있는 땅덩어리가 다 지 소속의 행정권이고 군사력이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제가 한권편을 매듭 지으면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유학자, 지배자, 군벌의 욕심에 의한 분열을 왜 저 한강과 한건에게만 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죠? 그 기반이 유학자가 만든 거예요. 유학자, 유언이, 황족인 유언이 각 주가 이제 독립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 버렸다고, 정책을. 그리고 지는 들어가서 익주 목이 돼서 군벌이 돼버린다고. 영제는 흉년이 들어도, 백성이 백성을 잡아먹어도, 막 난이 일어나도 여자 끼고 띵까띵까 놀면서 뭐 다 했어 막 이래가면서 살 수 있는데, 중앙 집권이 되어 있던, 그죠, 힘이 중앙에 있었으니까 광무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나라를. 그리고 나서 지방에다가 군대를, 하도 군력이 약하니까 도적 하나 때려잡는 것도 6, 7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 판이 돼버린 나라가 됐다고. 이제 익주목이 되는, 황제한테 그 허가를 받아서 지는 익주목이 되면서 군벌이 되는, 그렇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그 다음, 그니까 28대 영제까지는 황제가 황제였는데 29대 소제부터는 실권 따위는 없는 황제가 돼버린 거지. 뭐 군권이 어딨어 지금. 각 주가 다 지금 군권 다 가져갔는데, 행정권이랑 군권이랑. 이게 영제가 죽기 1년 전에 정식 변화예요. 이래도 한 나라의 분열이고 한 나라가 망한 원인이 백성 출신의 황간이었던 자, 백성이었던 황건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저 유학자들, 저 빌어먹을 부끄러움 없는 유학자들, 저 사회 지식인들, 저 황족 따위, 걔네들이 만들어버린 걸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국 분열의 삼국지 시대라는 건 개인 군벌의 욕심들이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있던 시대가 그 군벌의 시대예요. 그걸 황간이 뭘 어쩌고 어째요? 황건이 뭐 어쩌고 어쩌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오늘 이 정책의 변화가, 이제 봐봐요. 이 전에 영제가 있을 때는 중앙에서 군대를 내려보냈어요. 지고 보냈다고. 그러니까 송건이 지난편에 그랬잖아. 오해 도적이 생겼는데 막지를 못하니까 지가 방을 붙여서 청년들을 모으고 군과 군에 있었던 그 군병들이랑 같이 해서 토벌을 했다고. 이랬던 시대가, 과 군에 힘이 없던 시대가 이제 주 자체가 이제 하나로 뚝 떨어져서 그 안에서 군대를 키우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진짜 안 되잖아요. 이거를 건의했던 게 저 유학자라니까. 나간중이가 익주에 있는 애를 유주까지 데려와서 유비를 황족이다라고 인정시켜주는 그 유언이가 한 건의였고, 그거 하고 나서 지는 들어가서 익주목이 돼서 2대 유장까지 왕권을 이어줘 버렸다고. 이랬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고 오늘의 이제 본 내용과 다음 방송에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한나라에 분열되는 사건들을 들으면 저 나간중이라는 작자와 역사를 기록했던 저 부끄러움 없는 유학자들이 얼마나 심한 편견에 빠져서 왜곡을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는지 삼국지에 고스란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전반부에 계속 제가 구독자가 없어도 계속 이 얘기를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국지의 오늘자의 내용은 이제 도구의 매지라는 편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어렴풋하게 알고 계시는 그 도구에 대한 얘기가 오늘 제가 하는 얘기랑은 완전 다를 거예요. 나간중이가 이제 삼국지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유비는 거느렸던 군사들을 해산하고 저번에 이제 갔잖아요. 이제 뭐 누구한테 저걸 받아서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비는 이제 거느렸던 군사들을 해산하여 고향에 돌려보내고 단지 측근 20여 명만 데리고 관우와 장비와 함께 한희연에 갔대요. 유비는 거듭지만 1차 환관의 난에 참여하지 않아요. 유비는 오늘 내용의 뒤에 본문에 잠시 나오는 한나라 관료였던 장순과 장건의 난에 참여해요. 나간중은 환관의 난 이후 황제가 실정을 했던 5년 중 187년에나 있었던 장거 장순의 난에 참여해서 그 공으로 안희연의 현위로 있었던 에피소드를 지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현위가 중요해요. 유비가 받았던 직위가 현위거든. 요거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지배의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의 기교예요. 이건 우리의 실패는 몰라 뭐가 있었는지 이건 이렇게 가면 되겠네 하고 그냥 섞어버려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식으로. 한희연은 기주의 중산군의 한 이쯤에 있었던 현이에요. 아무튼 187년에서 180년에 한나라에 이민족 받으라고 여기에다가 보냈던 장순과 장거가 있었는데 얘가 오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요. 요동 쪽에서. 이게 187년에 일어나서 188년에 맹익과 공손찬 등이 이걸 막거든요. 이쯤에서 아마 유비가 공손찬 쪽에 붙어서 이 공을 인정받아서 안희연의 현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현위를 잘 기억해 두세요. 유비가 현해일을 처리하는 한 달 동안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두 감동했대요. 부임한 이후 유비는 관우 장비와 같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잤대요. 유비에게 일관적으로 보이는 행동 패턴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일단 튀어 하는 거, 일단 도망가 이거, 그 다음에 한솥밥을 먹는 거하고 한 침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공동체는 기술되는 저 부분에서 유비는 적어도 아랫사람과 자기를 차별을 두는 그걸로 권위를 잡으려고 했었던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유학에서는 도리로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학자의 계열은 분명히 아닌 게 분명해요. 유비라는 자가. 아무튼 유비가 사람 많은 곳에 앉아 있으면 관우와 장비는 서서 지켰대요.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해하지 않았었대요. 그리고 유비가 현에 온 지 4달쯤 됐을 때 한해 조정에서 공문이 와요. 그러니까 한나라 조정에서 공문이 와요. 그래서 공이 있어서 벼슬을 하는지 확인하겠다고 해요. 이때 마침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를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군내 순찰 감독관이에요. 군내 순찰 감독관. 이게 도구라고 하는 벼슬인 거예요. 그 도구가 현에 도착해서 예비가 예의를 다해서 영접을 하는데 도구가 건방진 자세로,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건방진 자세로 앉아서 고개만 이랬대요. 그래, 이를 본 관우와 장비가 뭐야 저놈 이렇게 하는 사이에 북한에 도착해서 도구가 높게 앉고 유비가 아래에 모시고 섰대요. 그래, 거만하게 도구가 물었대요. 그러니까 감찰관이 물었대요. 유현이는 출신이 무엇인가? 이에 유비는 중상정왕의 후손으로 타콘에서부터 한건적을 토벌하여 크고 작은 30여 차례의 공전투에서 작은 공이 있다고 하여 지금 자기를 받았습니다 했대요. 이걸 듣고 도구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대요. 너는 지금 황제의 친척을 사칭하고 공직을 허위로 보고 있다. 내가 온 이유가 너 같은 탕가놀이를 잡아다 끌어내는 거다 했대요. 가만 보면 저 감독관 말이 다 맞지 않나? 1차 황건의 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가 방송으로 보기도 애매하잖아.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뭐 매 방송에 따마다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자, 유비는 6대 황제의 9남의 자식의 9남이 본초도 아닌 서자 5남의 그 5남은 세금도 내지 않아서 평민이 됐던 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벌써 350년 전의 기록이라고.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자라면 이걸 황가로 볼까요? 아니면 황가를 상칭했다고 볼까? 그렇게 보면 저 도구가 한 얘기가 정확한 말 아닌가?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이라는 걸 잘 들어보셔야 된다 그랬잖아. 현이는 우리가 딱 보면 무슨 인식하는 것처럼 무슨 사또 같은 버슬일 것 같잖아. 현위가.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또 같은 역할을 하는 건 현령이고 현장이에요. 현이는 군사를 관리하는 군무관이에요. 호구수 1만 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현령이 되는 거고 그 이하면 현장이 돼요. 그를 보좌하는
주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경무 군무관에 가까운 역할이 현이에요. 사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유비예요. 직위가. 아무튼 유비가 이렇게 저렇게 말도 못하고 자리를 피하니 현의 아전 하나가 도구가 위세를 부리는 것은 뇌물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 유비가 내가 백성들에게 약탈한 것이 없는데 무슨 재물이 있어서 저자에게 준단 말인가 했대요. 다음날 이제 도구가 그러니까 그 감찰관이 아전을 잡아가서 유비가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을 밝히라고 막 윽박을 질렀대요. 이에 이제 유비가 그러니까 그 감찰관을 찾아가서 만나려 했는데 문지기가 가로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대요. 이때 장비가 홧김에 술을 몇 잔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죠? 말을 타고 이제 도구가 있는 역관 앞을 지나는데 5, 60명의 노인이 문 앞에서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장비가 그 이유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도구라는 자가 아전을 막 닥달해서 우리 유비님에게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유비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래요. 그런데 변호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문지기들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았대요. 이에 장비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문지기들을 밀쳐버리고 역관으로 튀어 들어갔는데 아전은 묶여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대요. 장비가 열뻗쳐갖고 백성을 해치는 도둑놈아 내가 나를 아느냐 했더니 도구가 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감찰관이 뭔 말을 하기도 전에 장비가 머리채를 튀어줄고 역관 밖으로 끌어내서 현청 앞에 있는 말뚝에다가 묶어놓고는 버드나무 가지로 꺾고 와서 양쪽 넓적다리를 사정없이 채찍질했대요. 이렇게 부러진 버드나무 가지가 한 10여 개가 될 때 유비가 울적해서 바깥을 이렇게 거닐다가 현이 막 어두선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냐 하니까 장비가 막 도구를 두들겨 패고 있더래요. 그래서 유비가 너 왜 그러냐 이러고 물었더니 장비가 이자같이 한 백성을 해치는 도적들을 때려 죽이지 않고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러면서 이때 그 도구가 유비씨 유비공 나 좀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나간중은 여기서 유비가 되게 인자한 사람이라서 장비에게 멈추라고 말하니까 옆에서 이제 지나가던 우리 관우 운장 우리 관왕님께서 우리 조상님들이 절도했다는 왕도 가서 황제도 가서 절을 했다는 그 관왕님께서 형님께서 공을 세워 현이가 되었는데 저 도구라는 놈이 형님을 모욕하고 있으니 우리 저놈 죽이고 여기 떠납시다 했대요. 그랬더니 인수 그러니까 이제 관직을 찍는 그 인수와 도장과 끈을 갖고 와서 도구의 목에다 매달고 너 따위 백성을 해치는 놈은 때려 죽여야 마땅하겠지만 난 선량하고 전장하는 사람이니까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나는 이 따위 인수 필요 없다. 나는 간다. 이러고 나갔대. 이렇게 살아난 도구는 이제 유비의 선의를 배신하고 태수에게 돌아가서 쟤들은 저랬는데요 라고 막 일러 바쳤대요. 그랬더니 태수가 이 일을 삼국관청에 보고를 하니 삼국관청에서 그 유관장을 체포하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유비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 삼국지연의에서는 지금 유비가 여기서 관리가 돼서 태원군 여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망가서 그 유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의탁했대요. 유해는 이제 현덕을 만나보고 뭐 진짜 그 어느 나라 족보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항실의 존칭임을 알고는 집에 숨겨놓고 말하지를 않았대요. 오늘 원래 내용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뒤에 부분이 여기서 끊어버리면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오늘 이 다음까지만 할 거예요. 아무튼 일단 얘기 드리지만 지금 유비는 현령이나 현장 같은 대우를 막 하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이 스토리 자체도 그러니까 무슨 사또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 유비한테 아니라고. 유비는 현위였어요. 저 부끄러움 없는 나반중의 뻥이지. 현위였다고. 그러니까 그 현령이나 현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군 담당 군무관 같은 역할을 했던 자가 유비였다고. 저 당시에 도구가 감찰을 나왔는데 안희연이 지금 여기쯤 되는 데라 그랬잖아요. 여기쯤 되는데 귀주의 요 끝에예요. 그리고 유비 태생이 어디냐면 유주의 탁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감찰관이 아무래도 유비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유비의 행적을 알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실질적으로 역사에서도 그렇게 그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 유비가 이때 안면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해서 도구를 면담하려 하였지만 도구가 만답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유비가 저 도구가 나를 면직시키려는 건 아닐까 싶어서 태수의 명령을 빙자하여 도구를 잡아다 유비 본인이 직접 매질을 한 후에 도망을 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유해라는 자, 숨겨줬다는 유비를 숨겨줬다는 자인 유해라는 자 역시 가공의 인물이에요. 원래 없는 역사에는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이나 현장이 아닌 유비에게 다른 명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저 얘기는 해석에 따라서 완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나간중이가 했던 저런 게 아니라 가령 감찰관이었던 도구라고 하는 게 감찰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 도구가 유비의 이미 이전 행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현령이나 현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유비가 도구를 먼저 만나려고 하면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만나주지 않았대요. 역사는 만나주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좋됐다 싶어서 에라이 하고 유비가 명령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 얘기를 하면 나간중에 저뻥이 일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한 10% 미만의 이유이겠지만 어쨌든 현위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 군무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유비였다면 지금 제가 이거 해석하는 쪽이 더 합리적인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미 유비의 이전 행적을 알고 있었던 자다. 그래서 유비를 현령이나 현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유비가 이거 이러다가는 영 안 되겠는데 싶어서 에라이 하고 매질하고 난 하고 도망간다. 이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현위라고 하는 그 직책에서 보면. 근데 나간중은 저렇게 뻥을 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의 내용도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간중은 삼국지연의에서 이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성격이 사나웠던 유비를 사나운 것은 장비한테 맡겨버리고 정의로운 자로 만든 거죠. 유비 자체를. 이게 나간중의 기교인 거지. 그리고 지금 나간중이가 또 말도 안 되는 황족을 인정해주는 저 유해라는 자를 넣었던 이유가 이 가공의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을 넣었던 이유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편 십상시는 이미 권력을 쥐었고 서로 의논하여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기로 했대요. 십상시 조충과 장량이 황건적의 난에 공이 있는 자들에게 금과 비단을 요구하여 따르지 않는 자는 파직하기로 상주했대요. 그래서 제1차 황건의 난의 공신인 황보승과 주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 십상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제에게 상주하여 파면했대요. 이게 이제 나간중의 얘기고, 실제로 황보승 장군은 185년에 벼슬을 박탁 달아가고 시급이 6천호 가까이가 깎인다라고 해요. 이 원인이 저 조충과 장량의 뇌물을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 나간중은 187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185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187년에 장순과 장거의 난에서 유비가 현위가 되는 공식 기록을 갖는데 그걸 185년에 있었던 저 황보승 장군이 광직이 박탈당하는 그 시대로 치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황보승은 이후에 언제나 그 반란을 멈추지 않는 서량의 한수가 있어요. 그 한수는 반란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켜. 근데 지가 막 나서서 하지 않고 지가 누구랑 엮어서 같이 잘하거든. 그때 반란을 일으켜요. 그 180년에 변장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있다가 188년에 나중에 유비의 부하가 되는 마초의 아버지 마등이랑 손잡고 한수가 저기서 반란을 또 일으키거든. 거기에 이제 동탁이랑 같이 진압하는 진압장군이 되면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이후에 동탁의 폭주가 이어져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황제는 황간 조충 등을 거기 장군에 봉했고, 그리고 황간 장량 등 13사람은 모두 여류에 봉하였다. 이로 인해 조정의 권위는 무너져 내리고 백성이 원망했대요. 이에 장사에서는 도적 구성의 난이 일어나고 오한을 막으라고 보낸 장거 장순의 반란을 일으켜서 장거는 천자, 장순은 대장군이라고 칭했다. 표문이 눈송이처럼 위급함을 알렸지만 식상시 모두 감추고 황제가 얘기하지 않았대요. 지금 이 얘기가 유주에서 오한족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지가 황제라고 하거든, 장거가.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아까 얘기 드렸던 공손찬이랑 그 누구 또 같이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유비가 그때 들어가서 첫 공으로 저 현위의 역할을 간 거라고 보여요. 그걸 이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187년에 있었던 일을 185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나간중이가 시점을 조작했었던 이유는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대로 도구를 직접 그 감찰관을 직접 때리고 안의원에서 유비가 저거 주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유비가 여기서 튀었다가 단양에서 다시 모병을 해서 적을 무찌른 공이 이때 아마 제2차 황건의 난이었을 것 같아요. 공을 인정받아서 함일승에 제수되지만 다시 관직을 버리고 고당 위에 임명되어 현령이 되지만 적에게 격파당하면서 공손천한테 다시 도망가거든요. 이 일정이 유비가 다음 일정으로 가는 일정이란 말이지. 근데 이런 일정을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상시에 난 이후에 동탁이 폭주를 하죠. 그리고 동탁이 폭주를 하면서 반동탁 연맹이 생기잖아요. 그때 유비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 말장에 들어가서 관우가 저기 누구의 목을 베고 뭐 식지 않는 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가 뻥이 돼요. 갈 수가 없게 되거든. 시점상 저런 거를 하니까. 실제로 유비는 단양에서 모병에서 함일승이 되고요. 다시 관직 버리고 고당위로 가서 현령이 되지만 적에게 져서 공손찬에게 달아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방통당 연합군에 관여할 수 있겠어요. 이 뒤에 일어나는 일정에 어떻게 참가를 하겠어요. 이 이후에 나오는 삼국지연에 나오는 반통당 연합에서 있었던 유비의 전사나 유비의 일환 모두가 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아까 얘기했던 188년에나 일어났던 저 장거 장손의 난에 공을 받는 유비를 이 앞으로 땡겨온 거예요. 저기에 넣으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가지고 있는 유비의 촉한 정통료는 송나라 이후에 조명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나라에서 밀려났던 남성 때부터 유비의 촉한 전통력이 되거든.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영웅, 한족의 영웅을 만들기가 필요했으니까. 한족의 영웅 만들기에 의해서 유비 간호 제갈령이라는 뽕을 나간중이 한족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냥 유비는 송나라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저들처럼 내려오는 간호 정도가 무장으로 출세한 거죠. 관신이 되고 막 이러는 거라고. 나간중은 한족의 우화를 만든 거예요. 반통당 연합이 컸으니까 그때 유비를 넣어야 되니까 저 뒤에 있었던 역사를 앞으로 갖고 와서 그걸 한 거야. 근데 제 시각은 계속 얘기 드리잖아. 유비는 그렇게 유학자가 본으로 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잘해봐야 지역 불량배 또는 항토의용군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도구가 그죠. 유비가 중상군의 안희현이 여기고 탁군이 저 유비의 고향이 여기라고 요 근처에 있으니까 유비가 만나려고 그랬는데 뭔가 만나야 되는데 현이가 현장처럼 되어 있잖아. 현영처럼 되어 있잖아. 이게 사또가 아니라고. 유비가 관리가 아니라고요. 유비가 직접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 위치였다고. 현이라고 하는 게 군무관. 근데 그 유비가 감찰관을 때렸어. 그럼 그만한 사유가 있었겠죠. 그건 결국은 나간중이 얘기했던 저딴식이 아니라는 거지. 저거는 그냥 사또가 얘기했던 거고 나간중의 삼국지연에 나왔던 건 사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는 현이한테 그 역할을 사또의 역할을 부여해 놓은 거야. 그냥 백성들의 신망이 무슨 신망, 그 군무원이 그 정도의 신망을 가질 수 있나?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부여해가면서 꼭 사또인 것처럼 내가 이 현의 책임가인 것처럼 만들어놨지만 걔는 그 현의 책임자한테 있는 군무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직책이었다는 거지. 이게 우화라는 거죠. 유비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기획되어 있는 서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있는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유비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러고 나서 저 88년에 끝난 저 때 그 공으로 현위가 되었던데 그 현위가 되면서 있었던 이 관리를 때리고 튀어서 또 저기 가서 또 어디서 모병하고 또 어디서 또 벼슬을 제수받고 또 튀어서 또 어디서 제수받고 또 져서 공손천한테 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반통당 연합군에 가입을 하게 돼 시기상으로. 그러니 이렇게 막 뒤죽박죽해서 하나의 그걸 간 거죠. 이런 뒤죽박죽된 게 황건한테 적용이 된 거고 황건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한나라의 멸망은 한족 지식인이었던 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지식인들이 그 유학자인 지식인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변질시켜가는 거라고. 그거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라고. 우리가 오늘의 문제나 과거의 문제나 똑같아요. 저 시대엔 자기들이 신앙으로 믿고 있어서 천자라고 하는 하늘의 자식이 황제가 어떻게 그게 종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냐고. 그게 종교인데. 근데 그 당시에 도교로 나중에 민간한테 도교로 발전되는 그 원형인 태평령을 믿었던 애들이 사이비 교도들이 될 수 있냐고. 지들이 사이비를 믿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중도 제대로 된 종교를 믿고 있었던 거지. 그런 애들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시대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장각 중심으로 모여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걸 아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몇 명이서 저 대가리만 잘라내자 하는데 황제가 그걸 안 듣고 아예 그냥 그걸 몰살을 시켰잖아. 근데 그걸 때려잡는 역할을 하는 이 영웅이라는 작자들은 나와서 지들 한번 등장할 때마다 황건적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이면서 등장을 한단 말이지. 이러고 족보를 터뜨려 버린단 말이지. 한나라가 왜 멸망의 길을 가겠어요. 딱 봐도 그렇잖아. 유언이 한족이고 한가의 핏줄인 그 유언이가 각 주 자사에 불과했던 감찰력에 불과했던 그 주 자사들의 이런 국군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 안에 있는 이 큰 땅덩어리를 그냥 걔한테 주고 공권과 행정권을 주는 역할을 하고 지는 들어가서 군벌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분열하게 만드는 거고 그때 제일 먼저 튀어나왔던 게 동탁인 거죠. 군벌로서. 그리고 그걸 견제하는 시대가 각 주목이 되는 자들이 전부 군벌이 되면서 지들끼리 싸운 역사라고. 이 이후에 그게 어떻게 민중의 역할이 될 수 있냐고. 그 원인을 만든 게 저 영웅이라는 작자들의 역할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삼국지로 분열되는 그 역사를 만들었던 정책이 나왔어요. 한나라의 정책. 이제 이 다음에 십상시의 난이 나오고 이 다음에 폭주하는 동탈 군벌이 나와요. 이 무게와 저 10개월 일어났던 한건의 무게가 어떻게 같은 무게가 돼요. 그리고 지네들이 때려잡을 수 있었던 한건은 도적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역사에서 욕을 내리 쭉쭉쭉쭉쭉 받아먹는데 저 한중에 들어갔던 오두미도가 같은 해에 7월 달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옛날에서부터 조조한테 갖다 바치는 그때까지 나라를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어도 걔네들의 역사는 없는 것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은 태평경을 믿었던 황건이나 오두미도를 믿었던 저 한중에 있었던 장로의 세력이나 똑같은 사이비 신교고 똑같은 거잖아. 반역자들이잖아. 근데 한건은 역사에서 한건은 때려 죽여야 되는 무리를 만들어놨어. 근데 오두미도나 한중에 있었던 그 장로의 세력은 그 정도까지 욕을 안 먹는단 말이지. 이게 저 진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유학자들 당대의 지식인들이 한 짓이에요. 역사를 기록한 자들이 한 짓이라고. 이게 제대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혈압이 좀 높아졌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다음 편으로 이제 십상시의 난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십상시가 좋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십상시가 어떻게 좋았겠어. 당장에 그 조조의 할아버지 조등이가 백성들을 수탈을 했으니까 그 정도 재산을 부렸겠지. 그러니까 한간도 좋은 애들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유학자들 지들만 깔끔하고 지들만 깨끗해 보이는 저 유학자들 지들이 했던 짓이랑 똑같은 짓을 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같은 무게에서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저 황제라는 작자는 민중의 난이 일어났고 그 다음 해에 궁궐이 불탔다고 그 궁궐을 재건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세금 올려서. 저건 미친 나라야 그냥. 그 자체가. 그게 어떻게 황건이 사이비 교조에 빠져서 그거겠어. 그냥 종교로 당시의 사회에 반대했던 지배체제에 반대했던 혁명 같은 거였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배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렇게 좀 저게 있는 것 같아. 내가 피지배자인데, 내가 백성인데, 저는 이제 잡놈이죠. 저 같은 잡놈이 내가 무슨 대통령인 것처럼, 어떤 장관인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꼴싸납겠어. 근데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큰 애들은, 유명한 애들은 지들 살라고 바빠. 우리 챙기려고 바쁘지 않고. 이게 역사에서도 증명되었고 오늘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백성들끼리 팔을 좀 안으로 좀 굽었으면 좋겠어. 저 대단하게 힘있고 저 대단하게 유명한 자들을 안에다 품고 팔이 안으로 굽었다 하지 말고 우리끼리 정말 살기 힘든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팔을 좀 같이 굽혔으면 좋겠어요. 황제는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시기부터는 저걸 혁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입이라고 하면 그걸 세뇌했던 어떤 자들이야. 그 앞에 있었던 자들, 그들은 우리가 같이 힘들었던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이었다는 거죠. 관직에 가격표가 맺어져 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황실이 불이 났다고 전국토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궁궐이나 짓고 있는 그런 황제가 살았던 시대에 그런 백성이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를 조금 더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조금 더 따뜻한 시각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리한테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삼국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왜 과거의 얘기를 하느냐, 오늘 살기도 힘든데 라고 하는 얘기 맞습니다. 근데 과거서부터 꼬여서 내려온 게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얽히설키 꼬여버린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치를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뭘 얘기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로 갈아버리잖아. 근데 저 시대의 한족의 그 꼬아놨던 것들을 차근차근 풀면 우리 시대의 문제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가 제가 지금 삼국지연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삼국지연의가 대표적인 거죠. 제가 지금 계속 7회차죠.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방향의 삼국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스스로 자천하고 있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지금 제 방송을 계속 들어보셨던 분은 그렇잖아요. 오늘 도구의 문제도 그 도구가 감찰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비라는 자의 정체가 도구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비는 당시에 혈령이 아니었어요. 사토 같은 역할이 아니라고. 군무원의 역할이었죠. 그러면 감찰을 받는 그 대상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위협이 되냐라는 걸 보면 돼요. 그러면 유비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 감찰관이라고 하는 역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보면 유비의 정체를 조금 더 파고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토의 역할이면 다르잖아.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 현장을 보좌하는 역할의 군무 역할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감찰관 나한테 어떤 위협이 되겠어. 내 상관한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안 되니까 에라 저 때리고 나는 튀자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유비였다는 거죠. 유비 자체의 정체성이 거기서 나와버리는 거지. 그리고 한나라 분열의 핵심은 얘기 드렸던 대로 저 유비를 처음으로 삼국지연에서 인정했던 황제로 인정했던 저 유언이라는 작자가 했었던 정책 때문이라는 거지. 주 자사에 불과했던 감찰관에 불과했던 그 주의 관리 감독관이었던 자사를 주 목으로 만들어서 군벌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군사력을 다 집중시키놓고 나서 지는 일주로 튀어서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는 군벌이 되어버리는 게 유언이한 그 황족 유학자였던 놈이 한 짓이라는 거지. 나간중이가 익주에 있는 애를 유주로 데리고 와서 유비한테 그 처음으로 황족인 거를 인정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던 그 중요하게 했던 그 유학자의 장족이 뭔 짓을 했냐. 황제를 꼬셔서 지가 지 나라를 만드는데 그 정책을 내놓고 지는 튀어갖고 익주에서 황제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한나라 분열의 정책적인 변화예요. 이제 실질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진행이 돼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건 이 정책에 따라서 나가는 거라. 그게 무슨 황관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 황관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 10개월 일어났던 그 황관이 이게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재미없는 삼국지를 해드리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삼국지가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이 좀 이제 대중들한테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 소명감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 제가 성격이 지랄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지랄 맞아서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사람들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오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복잡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삼국지예요. 한나라 시대 지금 삼국 후한의 이 시기, 그러니까 삼국이 분열되는 이 시기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실제하는 역사로 인지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동해와 옥저가 있었고 그 이후에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눠서 그 다음에 가야로 나눠서 사국시대가 되는데 그 이후에 가야가 백제보다 꼴랑 100년 먼저 나가는데 이 삼국시 시대 이후에 300년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우리는 몰라. 우리 역사를 몰라 아예. 근데 저 삼국지의 시대는 우리가 눈에 그린 듯 선명하게 역사라고 인정을 하죠. 이게 엄청난 모순이잖아요. 우리가 황관을 욕하는 건 저는 엄청난 모순이라고 봐요. 민중이 어지할 데가 어디 있었겠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그 시대에 어디다가 의지를 할 수 있을까요? 황제는 관직에다가 가격표를 매겨서 그것도 지 궁궐 불탔다고 세금 올리고 저거를 해. 청류의 학자라는 작자들은 나는 저 들어온 무리들이랑 뭐 개뿔같이 들어온 무리야 지금 그러면서 막 저걸 한다 그래. 그리고 관리라는 작자들은 오면 눈에 불을 켜고 지네들 들어간 돈만큼 뽑아먹으려고 애를 써. 기근은 일어나고 있지. 메뚜기 되는 출몰하고 있지. 병들은 많이 생기지. 그럼 민중이 과연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종교를 믿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도교로 발전했던 그 종교가 오두미도였고 그게 태평도였다고. 오두미도는 항중 땅에 똑같은 그 시기에 7월 달에 난을 일으켰는데 안 때려잡혔어. 징별을 못했어. 그랬더니 역사에서 기록하는 저 부끄러운 유학자들은 기록자들은 그건 쏙 빼버려. 그리고 한건의 날만 때려잡았으니까 저 도둑놈들 저것들 때문에 우리 한나라가 망했대. 뭔 미친 짓이야 이게.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그 잘난 척하는 학자들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작자들이 없었어. 우리가 동탁 하다못해 동탁마저도 지금 뭐 재평가해야 된다는데 그럼 한권을 재평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 시대를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1%의 지배문화에서 기록한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99%의 피지배층인 우리가 해석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크는 이렇게 해체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크의 라이브 해체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잘하고 있습니다.
지식인 계층이 우리를 세뇌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발언하는 걸 막는다면 그것에 분노해야 되고요. 누군가 나의 정확한 생각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잘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작자들을 우리가 분노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증명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잡노 마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삼국지를 하고 있습니다.